정보처리 기사 필기 특강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대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과목과 연계되는 과목은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정보보호 개론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데이터 객체를 속성 값의 쌍 형태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토대로 개발되어진 형식은 어떤 파일의 형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요즘에 이 제이슨이라는 파일의 형태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슨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어가 되겠는데요. 즉,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구문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속성 값상 또는 키 값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3번 제이슨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홉수를 15로 제한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라우팅이라는 것은 패킷을 목적지에 전달할 수 있는 경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패킷을 목적지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갈까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경로 제어를 위해서 네트워크 정보를 생성하고 교환하고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총칭하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IGP와 EGP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IGP라는 것은 같은 그룹 내에서 경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EGP라는 것은 서로 다른 그룹에서 경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IGP가 되겠는데요. 자, IGP에는 lib이라는 프로토콜과 OSPF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lib이라는 프로토콜은 최대 홉수를 15로 제한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홉수라는 것은 홉수는 라우터를 한 개 거칠 때마다 1씩 증가가 되는데요. 이 숫자를 15로 제한을 해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소규모의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립은 라우팅 정보를 30초마다 네트워크 내 모든 라우터에게 알리며 180초 이내에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수신되지 않으면 해당 경로를 이상 상태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로의 경우에는 라우터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6번, 7번을 거친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경로 2의 경우에는 자, 1번, 3번, 5번, 7번을 거친다고 하면 자, 여기에서 최대 홉수가 가장 적은 것, 홉수가 적은 것을 경로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lib이라는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자, OSPF는 반면에 대규모의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라우팅 정보의 변화가 생길 때 변화된 정보만 네트워크 내 라우터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최대 홉수를 15로 제한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
IP 또는 ICMP의 특성을 악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보내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의 상태를 불능으로 만드는 공격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IP라는 프로토콜은 신뢰성이 없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ICMP라는 프로토콜은 오류의 어떤 발생 원인을 알려주거나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의 특성을 악용해서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불능으로 만드는 공격 하면 디도스 공격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자, 이 공격은 디도스 공격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여기 나오는 공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스머핑이라는 공격이 있는데요. 스머핑이 바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IP나 ICMP의 특성을 악용하는 그런 공격 방식이 되겠습니다. 스머핑은 스머프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요. 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내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공격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스 공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머핑 공격은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어드롭이라는 공격을 보겠습니다. 자, 이 티어드롭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패킷의 순서 같은 것을 좀 조작해서 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패킷의 크기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패킷으로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게 1500바이트 단위의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송신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는 이 패킷 나누어진 것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재조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래그먼트 넘버라는 것을 붙여서, 즉 번호를 붙여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신 측에서 이것을 재조합하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 번호를 좀 중복되게 보내거나 또는 공간을 두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받는 쪽에서 이 패킷 재조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패킷 재조합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티어드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미싱이라는 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문자 메시지에 어떤 링크가 오게 되면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내 핸드폰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거나 또는 소액 결제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악성 프로그램을 스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큐싱이라는 공격 방식은 큐싱의 Q는 QR코드를 의미합니다. 자, QR코드와 개인정보 그리고 금융정보를 낚는다. 피싱의 합성어가 되겠죠. 자, QR코드를 통해서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금융사기 기법이 큐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미싱과 큐싱은 거의 비슷한데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큐싱의 경우에는 QR코드를 이용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4번 스머핑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CMM 모델의 레벨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CMM이라는 것은 1991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카네기 멜론대가 만든 평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대한 업무 능력과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 되겠는데요. 자, 뒤에 다시 이것이 CMMI라는 것은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CMM이라고 나오든 CMMI라고 나오든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어 둔 것이죠. 자, 보시면 초기 단계, 관리 단계, 정의 단계, 정량적 관리 단계, 그리고 최적화 단계. 자,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졌는데요. 자, 이것을 반드시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초기 단계라는 것은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조직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수행 결과 예측이 곤란한 조직을 초기 단계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리 단계는 규칙화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정이나 비용 등의 주로 관리에 관련된 프로세스 정도를 갖추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의 단계 조직은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표준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조직을 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정량적 관리 단계는 성과 예측이 가능한 프로세스 조직이 되겠는데요. 자, 정량적으로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최적화라는 것은 지속적 개선에 치중한 프로세스로 상위 단계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속적인 개선 활동도 할 수 있고 최적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조직이 바로 최적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계가 아닌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적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고요. 자, 관리 단계는 2단계. 정의 단계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계획 단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독립된 통신 장치가 UWB 기술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형성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UWB라는 것은 초광대역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은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형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피코넷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피코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아주 작은 즉 소규모의 블루투스 네트워크망을 피코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독립된 여러 개의 통신 장치가 블루투스 기술이나 UWB 기술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형성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는 피코넷에는 한 개의 마스터와 그 다음 여러 개의 슬레이브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이 슬레이브는 최대 7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가 피코넷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스크럼이라는 것은 통신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팀이 중심이 돼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세스 모델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NFC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 카드 찍는 이런 게 NFC가 되겠죠. 자, 고주파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자, 아주 가까운 한 10cm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RFID 기술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Y선이라는 것은 와이파이랑 비슷한 건데요. 와이파이 기반의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선의 경우에는 와이파이보다는 좀 속도가 느린데요. 대신 저전력 장거리라고 했으니까 통신 거리가 길고
또 장애물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저전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1번 피코넷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코모 모델 중에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자료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으로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코모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코모 모형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개발할 때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스템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듈과 서브 시스템의 각 유형에 대한 총 인원수와 개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코코모 모델은 보임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코코모 모형에서는 세 가지 종류로 조직을 나누어서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조직마다 비용을 산정하는 수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직형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오가닉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가닉 모드라고 해서 뭐 유기적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되는 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가닉 모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바로 가장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중소규모의 업무용, 과학용, 사무 처리용 개발에 적합하고 5만 라인 이하의 비교적 작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자, 그러니까 보통은 뭐 회사에서 쓰는 재고 관리라든지 인사 관리 같은 이런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유형을 오가닉 모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몇 라인인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요. 5만 라인 이하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분리형이 있는데요. 세미 디태치드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와 같은 유틸리티 개발에 적합합니다. 자, 아무래도 조직형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이것은 30만 라인 정도의 중간 크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형인데요. 보통 뭐 운영체제라든지 DBMS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임베디드형이 있습니다. 임베디드형은 최대형 규모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 신호기 제어 시스템 개발에 적합하다. 자, 굉장히 고난이도의 아주 복잡한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30만 라인 이상의 대형 크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로 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설명드렸던 오가닉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도 해킹 공격 방식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서 자, 아이디, 패스워드 등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몰래 빼가는 해킹 공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키보드로 누르는 것을 다른 쪽에서 그대로 이것을 받아보게 되는
그런 공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1번에 나와 있는 키로거 어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세히 모르셔도 다른 보기가 굉장히 쉬운 보기가 되겠고요. 또 1번 보기에 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아실 수 있는 그런 보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키로거 어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것은 자신을 연속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을 해서 이 악성 코드를 계속 스스로 복제해 나가는 것을 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롤백은 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의 오류가 발생할 때 또는 트랜잭션을 취소하고자 할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킹 공격과는 상관이 없는 용어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좀비 PC 하면 아마 바로 디도스 공격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디도스 공격 등에 이용되는 컴퓨터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내 컴퓨터에 감염이 되면 내 컴퓨터가 좀비 PC가 되어서 다른 데서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악성 코드를 제어하는 서버를 CNC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NC 서버의 제어를 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조종하도록 만들어진 컴퓨터를 좀비 PC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시, 시스템 개발 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LOC 기법에 의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이 LOC라는 것은 라인 오브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 개발할 그 시스템의 원시 코드 라인 수를 예측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이 코코모 모델에서도 이 전체 라인 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LOC 모델은 원래 이 전체 라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 코드 라인 수 기법이라고 해서 LOC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각 기능별 원시 코드 라인 수의 예측치를 이용해서 생산성, 노력, 개발 기간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식들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사실 이 식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개발하고자 하는 총 라인 수가 5만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래머의 월 평균 생산성이 200 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프로그래머가 한 달에 200 라인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체 필요한 라인이 5만 라인인데, 자, 한 달에 200 라인씩 작성을 할 수가 있다면, 자, 이것은 250개월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짰을 때 250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개발에 참여할 프로그래머가 10명이다. 자, 한 사람이 250개월이 걸리는 것을 10명이 짠다. 그러면 각각 1인당 25개월씩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개발 소요 기간은 25개월이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발 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말로 했을 때는 인월수라고 얘기하거나, 자, 또는 영어로는 맨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맨먼스는 뭐냐면 이 전체 라인을 한 사람이 개발할 때 얼마나 걸리는가. 자, 즉 한 사람이 개발한다고 하면 250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자, 그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추정 LOC가 5만 라인이 되겠고요. 1인당 월 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가 200라인이라고 했죠. 자, 이걸 나눠서 나왔던 250개월.
자, 이게 바로 맨먼스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 짰을 때 얼마나 걸리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비용이라는 것은 이 맨먼스에다가 단위 비용, 즉 1인당 월 평균 인건비를 곱하면 되겠고요. 개발 기간은 맨먼스 나누기 참여 인원, 우리가 이걸로 지금 계산한 것이죠. 맨먼스가 250개월이었고요. 10명이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총 25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성은 추정 LOC 나누기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지만 식을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이 문제만 보고도 푸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보겠습니다. 레일리 노든 곡선의 노력 분포도를 이용한 프로젝트 비용 산정 기법. 자, 이 문제도 프로젝트 비용 산정 기법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용 산정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 비용 산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일리 노든 곡선이라는 것은 노든이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개발 시간과 개발 노력을 비교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전체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곡선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안 넣었지만 대충 곡선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X축에 있는 것이 노력이 되겠고요. Y축에 있는 것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개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프로젝트 적용 인원의 노력이 좀 줄어든다는 것을,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일리 노든 곡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비용 산정 기법이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푸트남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일리 노든 곡선과 푸트남 모형을 이용해서 만든 비용 산정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의 이름이 슬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레일리 노든 곡선 그리고 푸트남 모형. 자, 이거를 이용해서 자동 도구인 슬림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답은 푸트남 모형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델파이 모형, 코코모 모형, 기능 점수 모형도 모두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암호 알고리즘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 문제를 이용한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널리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암호화 알고리즘은 크게 비밀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쓸 때는 암호화할 때 키를 사용하고 자,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복호화 과정에서도 키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암호화할 때와 복호화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하는 게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되겠고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방식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 소인수 분해 방식이 되겠고요. 자, 이것 이외에도 이산대수 문제, 자, 이런 수학적인 문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가 RSA가 되겠습니다. 자, 이산대수를 이용한 것도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엘가말이라는 암호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비밀키도 대표적인 알고리즘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데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나 정도씩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RSA라는 암호는 1978년도에 MIT대에 있는 리베스트, 샤밀, 에들먼 이렇게 세 명이 만든 암호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RSA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합성수의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했는데요. 소인수 분해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소수 PQ를 알고 있을 때, 그런데 이 PQ가 굉장히 큰 소수입니다. 100자리 이상의 소수가 되겠는데요. 자, 두 개의 소수를 곱하는 것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자, 이것을 곱해서 만들어진 n을 p와 q로 분해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즉 p와 q로 분해를 하는 게 바로 소인수 분해가 되겠죠. 소인수 분해는 매우 어렵다. 자,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RSA 암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있는 ECC라는 것은 이것도 암호의 한 가지 종류가 되겠는데요. 타원곡선 암호라고 해서 타원곡선상의 이산대수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KI라는 것은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의미하고요. PEM은 전자우편 보안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입니다. 자,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이르는 개발 방법으로 위험 관리가 중심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형은,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고전적인 모형이 바로 폭포수 모형이 되겠고요. 자, 이 폭포수 모형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하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구 분석이나 중간에 어떤 오류 같은 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이라는 방식을 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계속 제안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폭포수 모형과 프로토타입의 장점에다가, 자, 여기에 위험 분석 기능까지 추가한 모형은 바로 나선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 단계에서 위험 분석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나선 모양을 따라서, 자, 이런 나선 모양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거치는 모형인데요. 자, 시스템의 위험 관리를 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추가된 요구사항이나 누락을 줄여서 개발하는 모형이죠. 자, 폭포수 모형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나선형 모형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중간중간 위험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정답은 1번 나선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정보 보안 침해 공격 관련 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굉장히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내부 문서 파일 등을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하는 공격으로 암호 해독용 프로그램의 전달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암호화 화폐를 요구하는 그런 침해 공격 방식이 되겠죠. 자, 이것을 랜섬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랜섬웨어는 내 컴퓨터의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로 몸값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악성 코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은 약속된 암호화폐를 지불해도 이 암호화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공격 방식이 되겠고요. 자, 1번의 스미싱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문자 플러스 피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C브레인이라는 것은 최초의 MS-DOS용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3번은 트로이의 목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트로이안 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악성 코드 중에서 자기 복제의 기능은 없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다. 즉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해서 공격하는 악성 코드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이건 그 신화에서 나오는 트로이 전쟁 때 나무로 된 목마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공격했다는 그 얘기에서 비롯된 그런 공격 방식이 트로이안 홀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랜섬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백도어 탐지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백도어 공격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백도어라는 것은 뭐 뒷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다라고 했는데요. 자, 개발자들은 이 시스템에 드나들 때 일일이 패스워드나 뭐 아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드나들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보안을 제거한 통로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백도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해커들이 악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손상된 시스템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보안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백도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백도어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 및 열린 포트를 확인합니다. 즉, 해커가 접근하기 위해서 실행시킨 프로세스가 있는지 또는 열려진 포트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setuid 파일을 검사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setuid 권한 파일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비트를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검사해 봐야 되겠고요. 바이러스 및 백도어 탐지 툴,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무결성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무결성 검사라는 것은 임의로 변경된 파일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자, 이 무결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그 도구의 이름이 트립와이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침입자의 기록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도어 탐지 방법으로 무결성 검사 포함이 되고요. 로그 분석도 포함되고 setuid 파일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 닫힌 포트 확인, 이건 상관이 없겠죠. 열려진 포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공격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메모리 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버플로우 상태로 가정하여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시키는 기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오버플로우 상태로 가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버퍼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영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버퍼에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자, 이 공간 이외에는 시스템에 사용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복귀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버퍼에 그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 공간까지 어떤 값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큰 값을 덮어 씌우게 되면 복귀 주소가 들어간 공간까지 침범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취약한 함수들이 C나 자바에 취약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 기술은 스택가드라고 합니다. 자, 스택가드는 카나리라고 불리우는 무결성 체크용 값을 삽입해 두는 것입니다. 자,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복귀 주소 사이에 카나리라는 체크용 값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카나리 값도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저장해 놓은 이 복귀 주소에 다른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것을 호출하지 않는 그런 기술 방식이 스택 가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식으로 스택 쉴드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스택 쉴드라는 방식은 특수 스택에다가 특수한 스택의 복귀 주소를 별도로 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귀 주소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스택 쉴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경우에 기대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때 기대 효과가 아닌 것.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본 골격이나 틀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비슷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설계나 구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자유롭게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재사용할 수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핵심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설계도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개발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통합성, 일관성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통합성이나 일관성이라는 것은 코딩하는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일관성 있는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가이드대로 설계하고 코딩해서 개발 시간도 줄이고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품질 보증이 가능하겠죠. 자, 이미 성공적인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했다. 자, 이거는 뭔가 장점에 대한 설명이 아니겠죠.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개발 용이성 좋고 변경 용이성 역시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문제입니다. 보안의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묻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내의 정보는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 즉,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변경할 수 없다는 보안 요소가 되겠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밀성이라는 것은 시스템 내의 정보나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만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암호화를 해서 정당한 사용자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밀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안에서 역시 부인 방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인 방지는 보내고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거나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카톡을 보면 거기 숫자가 적혀 있죠. 읽게 되면 그 숫자가 없어지는데요. 일종의 이것도 부인 방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인 방지 기능은 보통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용성은 인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든지 시스템을 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성질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기밀성, 그 다음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 자, 이 세 가지가 보안의 3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머리 글자를 따서 CIA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4번 무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묻는 문제입니다. 자,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자, 일반 PC급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한다. 좀 저가격대에 비싸지 않은 컴퓨터들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소스를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한다. 아주 직접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빅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또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하도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용어들도 뒷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컨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우리 NFC 설명드렸지만 NFC는 한 10cm 이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무선 통신이 가능한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요. 비컨의 경우에는 한 50m 거리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먼 거리까지 지원이 돼서 고객이 어떤 거리를 지나가거나 할 때 그 근방에 있는 50m 이 내외에 있는 그 점포에서 어떤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포스퀘어라는 것은 SNS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등록된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의 현재 위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맵리스터라는 것은 자, 메모리라는 말과 레지스터의 합성어입니다. 메모리와 레지스터의 합성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레지스터가 합성됐다는 것은 레지스터의 특성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근데 메모리인데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맵리스터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보다 1000분의 1 수준의 전력을 소비한다. 굉장히 저전력의 장치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100배나 빠른 기술을 맵리스터라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하도비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에서 바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크래커가 침입하여 백도어를 만들어 놓거나 백도어 앞에 설명드렸죠.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 뭔가를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는 무결성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무결성 검사 도구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트립와이어라는 이름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트립와이어는 백도어 탐지 기법의 무결성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 파일을 생성 초기에 스냅샷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 트립와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99번 문제도 역시 좀 쉬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폭포수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폭포수 모형 가장 전통적인 모형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정리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수 모형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생명주기 모델입니다. 자, 한 단계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검증하고 넘어가는 개발 모형이 되겠는데요. 즉, 개발 순서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순차적이고 또 하향식의 방식을 지향하는 그런 방식이 폭포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폭포수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 과정이 가장 간단하다는 것이죠. 이해와 관리가 쉬운 모델이 되겠고요. 자, 폭포에서 물이 흐르듯이 하향식으로 순차적인 접근 방식의 모델입니다. 자, 소규모나 위험성이 적은 프로젝트에 유리한 모델이 되겠고요. 자,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개발 오류가 즉시 발견되지 않고 개발 후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 오류를 즉각 또 수정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또 있는 것이 폭포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개발 중에 발생한 요구사항을 쉽게 반영할 수 있다. 쉽게 반영할 수 없죠. 단계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려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요구사항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은 프로토타입이나 나선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순차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단계적 정의와 산출물이 명확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모형의 적용 경험과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적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테일러링 개발 방법론의 내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테일러링 하면 그 양복이 생각나실 텐데요. 테일러링이라는 말이 양복을 고객의 몸에 딱 맞도록 재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표준 프레임워크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에 맞춰서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과정이 마치 몸에 딱 맞춘 양복처럼 테일러링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 테일러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특성에 맞는 방법론과 산출물을 찾아서 수정하고 또 보완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얻어내는 작업을 테일러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테일러링을 할 때 내부적인 조건이 있고 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납기, 비용, 기술 환경, 구성원 능력, 고객 요구사항. 자, 이런 건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외부적 요건은 법적인 제약 사항이라든지 국제 표준 품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내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납기 비용 내부 기준이 맞습니다. 기술 환경도 맞고요. 구성원 능력도 맞습니다. 자, 국제 표준 품질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닌 외부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대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